안녕하십니까. 27장 개화정책을 둘러서 갈등이 일어나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각이 9시입니다. 목소리가 좀 갔는데요. 맨날 녹화할 때마다 목소리 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요 파트는요, 이제 조선이 지난 장에는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열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 한 것처럼 근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근대화하는 과정을 좀 볼 건데, 이 근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개화정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개화정책이라고 하면 조선의 문화를 좀 바꾸는 건데, 어디처럼 바꾸는 거예요? 네, 서구 열강들처럼, 그러니까 서양이 있었던 제도나 문물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개화 또는 근대화라고 합니다. 사실 근대화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미리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조선은 개항도 늦고 이제 하다 보니까 1880년부터 이제 개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선이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구를 하나 설치합니다. 무슨 기구냐면 이름이 좀 긴데요.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하나 두고 여기에서 모든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끔 합니다. 통리,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통솔한다는 뜻이고요. 기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단어인데 군국 기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군사와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것들이죠. 비밀스러운 것들,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일컬어서 군국 기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냐? 외교, 무역, 군사. 빠질 게 없죠, 그죠? 하여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담당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제를 개편해요. 원래 조선은 군대가 5개였죠, 그죠? 뭐였습니까? 훈련도감이랑 수어청, 어영청, 총유청, 총용청, 그 다음에 금이영까지 5개였잖아요. 그걸 5군영이라 했는데 이 5개의 군대를 2개로 합쳐버려요. 뭐냐면 무위영과 장어영 2개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규모가 줄었다고 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5개의 군대를 2개로 합치면 나름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노렸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 좀 아꼈던 돈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뭘 하냐면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 군대를 뭐라 그러냐? 정식 명칭은 교련병대가 맞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별기군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뭐 특수부대냐 그런 거는 조금 아니고요. 서양식 군대예요. 이 이형은 기존의 5군형과와 같은 전통 우리나라 군대 체제고요. 별기군은 서양의 무기나 전술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양처럼 생긴 군대입니다. 그거를 새롭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근대화를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재료나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미 근대화를 해놓은 나라들 거를 가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 뭘 보냅니까? 사절단을 보내죠. 어느 나라에 뭐가 갔는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거는 수신사입니다. 수신사는 2번 가는데 둘 다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갑니다. 자, 1차 수신사는 1876년,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 맺어질 그 언저리쯤에 파견을 하는데요. 누굴 보내냐? 김기수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목적은 뭐겠어요? 근대시설 시찰.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착착착 해나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나 보고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김기수란 사람이요, 갔다는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일동기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일본 관광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2차로 한번 더 보내는데요. 2차는 목적이 뭐였냐? 근대시설 보는 것도 있었지만 강화도 조약 자체가, 그러니까 조일수 조규가 너무 불평등했잖아요. 그걸 조선이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보냈던 게 2차 수신사입니다. 누가 대표자였냐? 뒤에 좀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인데 김홍집이란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자, 근데 강화도 조약 개정은 실패를 해요. 일본이 안 바꿔줘요. 단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 오는 과정에서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왜? 1880년대 이 책이 조선을 휩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였냐?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할 건데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미국과도 연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뭘 맺었어요? 조미수 통상조를 맺었잖아요. 하여튼 그 발단을 만든 게 2차 수신사 때의 일입니다. 일본으로 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81년도에 일본에 한 번 더 보내요.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거는 목적이 딱 뚜렷합니다. 일본의 근대 시설과 법률과 제도를 조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사시찰단입니다. 근데 함정은 뭐예요? 비밀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립국 한 겁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것도 일본에 보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터치펜이 좀 맛이 간 모양인데요. 잠시만요. 네, 좀 급하게 터치펜을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일본으로 보낸 거는 두 개가 끝이에요. 수신사하고 조사시찰단. 다음은 이제 청나라에 하나, 미국에 하나 보내는데요. 청나라에는 누굴 보내냐? 영선사란 사람들을 보냅니다. 네, 청나라 보낸 거고요. 영선사로 누구를 보내냐? 이건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외삼촌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가서 뭘 보고 오냐? 청나라는 근대운동이 뭐였어요? 양무운동이었잖아요. 양무운동은 주로 군사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군사를 위한 그러니까 군대를 위한 물자나 그런 걸 만드는 군수 공장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어떻게 만드나, 화약은 어떻게 만드나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군수 공장을 짓습니다. 그거를 기기창이라 그래요. 네, 이게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군수 공장이었고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안 남아 있고요. 영선사는 어디로 보냈다? 청나라로 보냈다. 그 다음에 미국에도 보냅니다. 미국하고는 82년도에 뭘 맺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이 개항한 것 뿐만 아니라 조선과 미국이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파견해야 돼요? 영사를 보내야 되겠죠. 각 나라의 대표자. 그럼 뭐예요? 미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미국에 누가 온 거예요? 미국 영사가 조선에 파견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도 영사를 보내주셨네요. 우리도 또 보내드릴게요. 하는 답례 형태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보빙사라고도 하고요. 근데 책에서는 요즘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보빙사라고는 잘 안 하고 줄일게요. 답례사절단이라고 풀어서 표현하더라고요. 이러면 좀 목적이 잘 드러나죠. 뭐를 답례하는 거예요? 미국 영사가 파견된 거를 답례해서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미국 초대 영사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쓰거든요. FOTE. 읽어보면 푸트라고 읽어요. 푸트란 사람이 초대 영사로 왔었고요. 조선은 누굴 보냈냐? 민영익이란 사람과 유길준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답례하는 김에 이제 미국의 발달된 시설 같은 걸 보고 온 거겠죠.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유길준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뒤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유길준은 지금으로 치면 언어 천재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유길준은 미국의 답례사절단으로 간 다음에 귀국을 바로 안 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면서 뭐 했겠어요? 유학을 하고 와요. 그래서 유길준을 조선 1호 유학생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요. 당연히 영어 잘했겠죠? 그리고 유길준은 언어 천재였어요.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뒤에 와서는 우리나라 말을 또 정리하는 책까지 씁니다. 조선문전이라는 책까지 남겼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요 네 가지를 봤는데 수신사랑 조사시찰단은 어디?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그리고 답례사절단 또는 보빙사는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거는 반대하는 쪽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다 묶어서 위정척사운동이라 불러요.
무슨 뜻이냐? 원래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질서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성리학적인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사스러운 건 배척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 외에 새롭게 들어왔던 종교나 사상들, 그리고 문물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자? 배격하자는 게 위정척사입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3단계로 구분을 할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요 파트 있죠. 이게 순서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즉 각각의 연도들마다 성향이 약간씩 바뀌는데 왜 바뀌는 거냐? 이 시기 때 사건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186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66년에 병인양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강, 프랑스랑 미국이 와서 뭘 요구했어요? 통상하자 요구했잖아요. 그 통상을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70년대 와서는 76년에 강화도시락 내고 개항하잖아요. 그 개항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요. 8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선이 개화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도 어떻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60년대는 뭐? 통상반대. 그리고 70년대는 뭐라 붙이면 되겠어요? 이거 여기 쓰면 되네. 제가 이거를 괜히 만든 것 같은데요. 그죠? 80년대 하나 남겨놓을게요. 자, 보시면 통상반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것은 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척화주절론. 척화비 기억나시나요? 그죠? 척화비가 무슨 의미였어요? 서양과 화친하려고, 그러니까 통상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라고 얘기한 비석이잖아요. 즉 여기는 척화주절론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표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 보세요. 오늘날 서양 오랑캐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나라의 여론이 화친과 전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양인을 공격하자고, 그러니까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 나라 쪽 사람이고 화친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뭐래요? 적이래요, 적. 만약에 화친을 한다면 나라의 전자니까 이 내 나라 쪽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서양과 화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인류 조선인이 금수의 지경,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화서집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화서가 뭐냐면 이항로의 호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딱 보면은 이거 통상반대다. 그러니까 통상반대는 60년대고 다른 말로는 뭐다?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구나. 친하게 안 지내고 맞짱 뜨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70년대로 가면요. 이제 개항반대겠죠. 그죠? 이거는 뭐라 부르냐? 외양일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 개항을 누가 시켰어요? 왜? 일본이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 세력들 이 접근을 하잖아요. 즉 일본하고 나머지 서양 열강들하고는 어떻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불가피하게 개항을 했지만서도 우리를 개항시키는 걸 보니 얘들도 나머지 제국주의 국가들마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항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누가 주장했냐면 유명한 사람인데요. 최익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료를 또 보고 가면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육하는 데 있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쌤이. 뭐라 그래요? 제국주의 국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는 전쟁하자가 아니라 장사하자라니까요. 물화, 우리의 물건을 탐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들이 외인, 일본인이라고 해도 실은 뭐래요? 서양의 적이래요. 그러니까 외인, 일본하고 서양의 적하고는 뭐다? 같다는 얘기죠. 이게 외양일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하고 강화를 한번 맺게 되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 이거 아마 서학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일본은 서양 문물을 접했잖아요. 그럼 그 일본으로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들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쪽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익현은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입장에서 천주교나 이런 게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반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화서집 아니고 면함집이에요. 잘못 썼네요. 면함이 최익현의 호입니다. 그래서 여긴 최익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항반대가 외양일체라는 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80년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항반대의 다음은 이제 개화반대라 그랬죠. 개화반대론이에요. 왜 그러냐? 이 조선 전체를 휩쓴 책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80년대에. 네 글자 뭐요? 조선책략. 자, 그래서 뭡니까? 조선책략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다. 우리가 개화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나 맞서 싸워야 될 거고,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화를 반대하는 거고요. 이 실제로 개화를 반대하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영남 만인소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남이라는 건 제 경상도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시죠? 만인소가 뭐냐면 우리 상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소는 임금한테 올리는 것이 상소죠. 근데 한 사람이 쓰면 약발이 있겠어요? 잘 안 먹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영남 지역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아서 사인을 다 받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영남 사람 거의 전체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거냐? 국민청원 한 거예요. 네, 국민청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남만인소란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 사건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만손이 중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만손은 이 영남만인소 이후 어떻게 됐냐?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뒤에 풀려나요. 그리고 홍재학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종을 되게 세게 비판했거든요. 거의 패드립 치다시피 비판하는데 그 사람도 개화반대론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수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바로 처형당합니다. 하여튼 80년대는 뭐다? 개화반대 운동이다. 의의랑 한 개 봅시다. 잘한 점도 있어요. 왜? 애초에 이 서양 세력을 포함한 일본이나 그런 나라가 접근하는 게 뭐다. 아, 얘들은 우리 침략하려 온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일본을 잘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 위정척사 운동 주장했던 사람들은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건 잘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 항일의병을 일으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익현. 예,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요. 반대하는 건 좋아요. 의도를 알고 반대하는 건 좋은데 왜 자꾸 과거만 보냐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거 주장한 사람들 아까 봤던 이양로, 기정진, 최익현, 그 다음에 이만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깐 거밖에 안 돼요.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너무 과거만 바라본 겁니다. 그게 한계점이죠. 자, 다음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은요, 이모년이 82년이고요. 군란은 뭐냐면 군대가 반란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냐? 일단 정부가 개화 정책하는 거랑 일본이 수교를 맺은 다음에 자꾸 침탈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자, 왜냐?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려면 서양에 있었던 물건 같은 거나 문물 같은 거를 갖고 와야 될 텐데, 갖고 와서 깔아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세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럼 월급이 줄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 한번 얘기했어요. 일본이 와서 쌀을 사갔다 그랬죠. 팔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올라요. 그럼 뭐 옛날 사람들은 거의 쌀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쌀값이 올라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일단은 솔직히 군인들뿐만 아니라 다 불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나 더.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조선의 군대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죠?
이영, 무이영, 장어영은 무슨 군대야? 옛날 군대죠. 즉 이거를 구식군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서양식 군대, 이 별기군은 신식 군대겠죠. 근데 나라가 누구만 이뻐해요? 얘네만 이뻐한 거예요. 그 혹시 본인이 첫째이신 분은 잘 생각만 할 거예요. 본인만 있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만 이뻐했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동생만 이뻐하죠. 그런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 정도 가지고 한 건 아니겠고요. 좀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월급을 안 줘요. 이 신식 군인들은 돈을 잘 챙겨주는데 구식 군인들은 월급이 13달치가 밀려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달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을 지른 사건이 또 나오죠. 1년 동안 밀려있던 월급을 조금 준대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요. 몰려가는데 뭐냐, 옛날에 월급을 쌀로 줬어요. 먹을 걸로. 이 쌀을 조금 한두 달치를 줬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 월급 주는 사람들이 쌀을 빼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쌀을 만약에 내가 10kg를 받아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5kg만 쌀이고 나머지는 다 모래였던 거예요. 또는 겨, 그 쌀 찌꺼기 섞인 거 있죠. 와,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1년 월급을 못 받은 거를 한 달치 준다고 해서 갔는데 절반은 그 장난감 돈 있죠? 그걸로 준 거예요. 저 같아도 빡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에라이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정부의 높은 사람들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던 신식군대, 즉 교련병대, 별기군 있죠? 이 교련병대에 일본인 군인을 교관을 습격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예,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 교련병대를 습격한 것도 더 이해가 돼요. 왜?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 공사관까지도 습격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황, 이런 거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성의 하층민까지 전부 다 이 사건에 가담해서 그러니까 한성 전체가 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조선에서도 정치 세력이 반으로 갈려요. 지금 고종과 민비는 약간 개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개화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잃고 방에 찌그러져 있던 누구를 다시 데리고 나와요? 예,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리고 나와요. 옛날 대원군이 계실 때는 서양이랑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고종이나 민비란 작자들은 개화를 하면서 우리 돈만 빨아먹고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옛날처럼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해줘요. 우리 힘들게 하는 개화 정책 스톱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민세력은 도망가 있었거든요. 도망가면서 누구한테 헬프를 치냐? 청나라한테 헬프를 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륙을 하고 이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이거 되게 좀 그런 사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좀 코믹한데요. 청나라 군대가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짧게 권력을 잡았지만 자기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경은 다 설명을 했고 전개도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누구 말 들어야겠어요? 청나라한테 빚졌으니까 청나라 말 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시도합니다. 일단 조선에 파견했던 군대를 안 물리고 계속 더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을 직접 간섭하려고 자기들의 사람을 보내요. 고문을 보내는데 이 고문이라는 게 매달고 막 때리고 그러는 고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사람을 고문이라 그래요. 누굴 보내냐? 마건상이란 사람이랑 하고요. 멜렌도르프는 사람을 보냅니다. 마건상은 그 중국 사람 같은데 멜렌도르프는 뭐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나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둘이 전문 분야가 달라요. 마건상은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고문 역할을 했고요.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건상이라는 멜렌도르프가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다가 압박을 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청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 대가로 뭘 요구한 거냐? 전장에 나오죠. 이름 긴 거.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 이것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과 한성이 개방됐다. 즉 뭐야? 청나라 상인이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파트 있었죠? 내지 통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조선은 이제 한 가지 빚을 더 갚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인 교관이 죽고 공사관이 불탔잖아요. 그걸 이제 갚아야겠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뭘 맺게 되냐? 재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배상금 내놔라겠죠. 교관 죽은 거랑 공사관 불탄 거 다시 복구하게 내놔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한번 불탔으니까 그걸 지킬 군대를 주는 식이겠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그 내정 간섭을 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계속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선에 일단 청나라 군대 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일본도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경비하기 위한 군대를 주는 식이겠대요. 그럼 이거 판이 짜집니다. 어떻게? 조선이란 땅 안에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맞서는 광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에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에서 맞짱을 뜨는 게 청일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일단 빌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 파트 내용이 되게 많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요. 잘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 사절단 이름하고 국가들 잘 연결하시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정적성도 시기 구분하는 거, 특히 60년대의 척화주절론 통상반대론, 70년대는 개항반대, 80년대는 개화반대, 이렇게 연도별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모군란은 이 배경과 결과 부분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요 두 사람 있죠? 파견된 거, 그리고 이게 맺어진 거,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물포 조약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다만 그 이후 사건에 영향을 줬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 설명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듣긴 들었겠죠, 그죠? 하여튼 27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28장 하나만 하면 시험법이 끝나거든요. 갑신정변 파트. 그럼 28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